사진이란 무엇일까? 그 기술적인 정의인 빛이나 전자기적 발광을 이용하여 피사체를 강광선 물체에 맺히도록 하는 기록 방식의 총체인가? 지칭된 것의 참된 정의가 궁금하다면 그것의 쓰임새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선 간략한 사진 역사를 언급하자면 1826년 조셉 리세르포르 니엡스가 사진술을 최초로 발명하고 그로부터 10년 동안 루이 다게르가 그 기술을 다듬어 다게로타이프 사진법을 완성시키면서 사진의 시대가 활짝 개막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술은 어디서 가장 많이 이용됐을까? 세계만 유럽 전역에서 유행했던 것은 바로 초상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종래 지배계급이었던 귀족들이 혁명으로 몰락한 뒤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극한 부르주아들의 새로운 취미였습니다. 전날 귀족들이 화가를 불러다가 가족들의 초상을 그리도록 했던 것이 19세기엔 부르주아들이 사진사를 부르는 것으로 제체되었던 것이죠. 초창기의 사진술은 꽤나 희귀한 능력이었던지라 값을 많이 치려면 했거든요. 물론 이후 기술이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노동계급에서도 사진 찍기가 퍼져나갔지만 이들 역시도 주로 초상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모두의 손에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들려있는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얼굴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셀카 열풍이 분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 인간은 얼굴에 집착합니다. 사진술을 발명한 니엡스의 의도가 뭐가 됐던 간에 인간은 얼굴을 담아내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따라서 사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얼굴에 대한 사유를 개진해야만 합니다. 얼굴이란 무엇인가? 사진술 이전엔 초상화가 그려졌고 그 시절의 초상화 유행은 설명하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가를 불러서 초상화를 제작하는 비용 자체가 고액이었기에 초상화를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을 쥐고 있다는 과시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거의 아무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이런 권력주제 설명엔 꽤나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몇몇 설명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주의와 연동해서 초상사진을 읽어보려고 하는 가설일 것입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됐고 여기서 촉발된 불안감이 자신의 얼굴을 인지하려는 초상사진으로 분출됐다는 설명, 매번 속한 환경이 변화한다면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점에서 불안해지고 또한 그 변화에 자신이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도 불안해집니다. 즉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동물입니다. 생물학적 조건에 절대적으로 종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생물학적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역시도 지양할 태도가 아닌가.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질서에 속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사회적 항상성을 필요로 합니다. 대격변기였던 18, 19세기 그러니까 철폐된 신분과 종교적 연결고리의 쇠퇴 그리고 불안정한 주거지 및 일자리라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항상성의 중거점을 삼을 수 있는 수단이 요청됐고 그게 바로 얼굴이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1974년 할리우드에서 개봉했던 텍사스 전기톱 학살에서 희생자의 얼굴 각주를 벗겨내어 가면으로 깨어쓰고 다니는 레더페이스는 얼굴이란 최소한의 항상성마저 해체될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를 예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대표되는 유동성의 시대가 바야흐로 태동을 시작했던 시점이니까요. 그렇다면 사진은 자신의 존재를 언제 익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인간들에게 최소한의 안정감을 선사해주기 위한 도구인가? 모호합니다. 사진이 회화로 따라갈 수 있는 명석판명한 재현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런 재현은 허구인 까닭입니다. 셀카를 찍는다고 해서 산업 예비군으로서의 만성적인 고용 불안 상태가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사진과 달리 피사체는 늙어갑니다. 그래서 얼굴을 찍는 행위는 오히려 재현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즉 사진의 교훈은 포착이 아니라 되레 포착 불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련함이 사진의 주된 감성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평가, 즉 소위 좋은 사진은 모종의 모순을 내포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사진술이 갖는 재현이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피사체가 자기 얼굴이든 단순한 풍경이든 혹은 사회적 문제이든 간에 포착된 피사체의 명확성이 사진의 본질인 까닭입니다. 물론 여기서 창출된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사체를 명확히 인식해내는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그 피사체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 성공했다는 망상의 구성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초상사진의 셀카가 가진 항상성의 빈곤함을 다시 떠올려 보자고요. 명확성으로 인해 도리어 은폐되는 것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명확성은 그 과도함으로 인해 사실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진이라는 건 들레즈가 새로운 인식에 대해 선택은 언제나 그것이 배제시키는 것의 관점에서 정의된다고 했던 바로 그 기준에 충실하여 명확성에 의해 가려진 것을 포착해낸 것입니다. 따라서 모호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함 그 자체를 명확하게 담아내는 사진이 좋은 사진인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죠. 1986년 플리처상을 수상한 홈리스가 좋은 사진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차단해야 할 것은 명확성과 모호함입니다. 먼저 명확성은 카메라 렌즈의 초점이 명확해지고 있는 종이 박스 안의 노숫자입니다. 자본주의 병폐를 정확히 포착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고 있고, 노숫자가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가는 종이 박스는 체제 위태로움을 성공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이 좋은 사진인 이유는 단순히 이런 명확성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점은 오른쪽으로 이어진 보도블록의 끝자락에 걸어가고 있는 행인들에게 찍힙니다. 이 모호함이 창출한 효과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초점이 흐려진 이 모호한 대상들이 노숫자의 명확성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는 자본주의가 가진 통념을 뒤집습니다. 체제가 어긋나 있음을 드러내주는 노숫자는 무대로부터 배제되지 않습니까? 마치 88 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이 판자촌을 강제 철거하고 불황자들을 수용소로 집어넣도록 조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그런 명확성과 모호함이 역전되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명확히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실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이 노숫자가 노숫자로 전락한 이유는 모호하게 사라지고 있는 저 익명의 대상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공황과 정리해고를 낳는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부르주아 혼자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복종하는 대다수 프롤레타리아의 자발적 복종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좌우지간 이런 해석들을 이끌어내도록 만드는 것은 피사체의 명확함이 아니라 렌즈 초점으로부터 벗어난 모호한 대상들입니다. 노숫자의 얼굴만 클로즈업 했다면 이것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절된 궁금증만 남기지만, 모호한 것들과 연관되었을 땐 확실성 속에 은폐될 것들을 끄집어내려는 해석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호함은 끊임없이 재발견되어야 할 확실성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확실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진이라는 건 확실성, 즉 주체가 가진 안정감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훌륭한 모호함의 건냄입니다. 단순히 명확한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트라우마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추적해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의 경악스러움은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도 자체를 차단시키지만, 그래서 문제로부터 도피하여 아무 문제도 없는 척 살아가려는 강박증을 낳지만, 반대로 해석은 상처를 분명히 인지시킵니다. 롤랑 바르트의 용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피사체에 대한 단순한 감상이나 인지인 스투디움의 균열을 내는 푼쿠툼을 담고 있는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보도 사진들은 흔히 아주 평이한 사진들이다. 평이한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다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이런 사진들에게는 푼쿠툼이 없다. 쇼크는 있다.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당혹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이런 사진은 고함을 지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는다. 푼쿠툼은 주체에게 모호함과 당혹감을 건네줌으로써 해석을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보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로써 상처를 입힙니다. 무진의 행복을 낳고 인식은 상처를 낳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병철의 정리를 인용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푼쿠툼은 시각의 빈틈을, 눈먼 영역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푼쿠툼을 지닌 사진은 은신처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 안녕하세요, 홍준성입니다. 이번에 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남깁니다. 제가 작년 한 1년 전이죠?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해오다가 중간에 한번 좀 번아웃이 와가지고 끊어진 뒤에 그 한 2달 정도 쉰 기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채널에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런 이제 철학 관련, 인문학 관련 영상들을 끊임없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